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대서래요. 대빵 더운 대서. 아유, 여기 며칠은 진짜 덥던데,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가 압권이던데요. 진짜 낮에 진짜 덥던데. 책은 53페이지, 요약집은 53페이지 피시고요. 지난주에 못했던 경기 변동부터 시작해서 경기 변동하고 시장론까지 마무리할게요. 53페이지에 있는 경기 변동은 하나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는 게 첫 번째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종류, 물어요. 그래서 개념과 관련해서 경기 변동은 경제 활동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거. 근데 이 안가를 2번에 보면 그러한 경기 변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이걸 경기 순환 또는 순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단 경기 변동에는 어떤 게 있다? 순환적 변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경기 변동에는 일단 순환 변동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이런 주기적 변동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순환적 변동이라고 부르고, 그 종류에는 세 가지, 계절 변동, 장기 변동, 무작위적 변동, 세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순환적 변동 말고 비순환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이 비순환적 변동 속에는 다시 계절 변동, 장기 변동, 무작위적 변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경기 변동의 종류가 그러면 네 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 네 가지의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 걸 물어요. 개념 구별하시는 거. 그래서 문제집 안에도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 잘 풀어보시고, 두 번째 시험에 내는 건 그 밑에 2번에 있는 것처럼 일반 경기랑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 경기 변동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시험에 물어요. 그래서 내용 읽어보시면 뭐 대단하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꼭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뭐가 생긴다? 시차.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걸 동시순환, 앞질러 가는 걸 전순환, 거꾸로 움직이는 걸 역순환, 뒤따라가는 걸 후순환이라 불러서 시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일반 경기는 그 위에 있는 그래프, 용어 정리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처럼 순환하는 모습이 일정하고 규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 국면이 명백하게 구별이 되는데, 부동산 경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순환하는 것도 아니고 규칙적인 것도 아니고 순환 국면이 명백하게 구별되진 않고. 그 다음 3번에 주기라는 건 순환의 네 가지 국면인 호황, 후퇴, 불황, 회복이라는 네 가지 국면이 한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일반 경기는 그거를 10년쯤 잡습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는 약 2배 정도 길어서 18에서 20년쯤을 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가장 좋은 한 점을 정점, 경기가 가장 안 좋은 한 점을 저점이라 할 때 그 높이를 진폭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 진폭도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훨씬 어떻다? 크다. 그 다음 4번에 이제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책에는 기본서도 마찬가지고 요약집에도 그 경기 변동의 그래프는 안 그려놨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아지는 건 느리고 완만하게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건 빠르게 가파르게 나빠지고, 그럼 다시 좋아지는 건 느리고 천천히, 나빠지는 건 빠르고 가파르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봤을 때 이 두 개가 정확하게 포개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경사 비대칭 현상이라 불렀고, 걔가 뜻하는 바는 경기가 좋아질 때는 느리고 완만하게 좋아지는 데 반해서 경기가 후퇴할 때는 빠르고 가파르게 안 좋아진다. 용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경기 변동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걸 뭐라 부른다? 경기 변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현상, 타선 현상 발생해서 그랬죠. 타선 현상. 그 다음 5번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역적으로 나타나니까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이다. 측정 지표가 일반 경기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이거 가지고 지문 5개 뽑아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니까 뭐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54페이지 가시면 3번에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구별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구별.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를 상승 또는 확장 국면이라고 그래서 회복과 호황. 근데 이 호황을 부동산 시장에서 뭐라고도 불러요? 상향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합친 거고. 하강 또는 수축 국면이라고 하는 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래서 후퇴와 불황 또는 이 불황을 다른 말로 하향.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구별하는 건데 나머지는 뭐 크게 이해가 어려운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지는 이유는 수요가 많아서 거래가 잘 되니까 그런 거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수요가 부족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어렵진 않은데 헷갈릴 수 있는 게 경기가 좋을 때는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파는 사람인 누가? 매도자가 유리한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도자 시장이라 부른다고 그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매수자 시장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직전에 거래됐었던 사례 가격이 새로운 거래를 할 때 어떤 역할을 해준다? 가격이 더 이상 내려오는 걸 막는 하한가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격도 떨어지니까 새로운 거래를 할 때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는 걸 막는 상한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만 조심해서 구별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요 하한가 역할을 하냐 상한가 역할을 하느냐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한 4번쯤 울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용이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안정시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안정시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가격이 안정돼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번에 있는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경기를 잘 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것처럼 어떤 특징을 보인다? 불황에 강하다는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1번에 있는 것처럼 위치가 좋은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점포 같은 것들이 이런데 시험 문제 냈었던 거는 우리가 지금 경기 변동의 4가지 국면이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 4가지를 드는데 그 4가지 국면에 안정이라는 국면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순환의 4가지 국면 중에 일종으로 분류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얘가 불황에 강하다는 특징 때문에 경기 변동과 일정한 관련은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물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구별하는 것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주로 이 3가지를 물어요. 시험은 주로 이 3가지를 물어왔고 나왔을 때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나오면 무조건 다 맞는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물었던 게 측정지표라는 거에서 측정지표는 집적지표, 간접지표 분류하는 것도 있고 뭐 측정하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랬습니다. 가격. 간접지표로 활용되는 가격.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것만 보고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건 제대로 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 이런 거 변화 없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보고는 경기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집적 지표로 쓰지 못하고 뭘 한다? 간접적인 보조 지표로서 다른 지표와 같이 활용되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심하시고 그다음 5번에 있는 시차 관계도 가끔씩 묻는데 전체 부동산은 일반 경기가 좋아지고 나서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후순환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시차 관계에서.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이게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 배울 때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 투자 자산인 뭐 주식이나 증권이 호황이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하느라고? 주식이나 증권에 투자하느라고 부동산 투자를 잘 안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오히려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순환할 수 있다는 거고 상공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그만큼 얘네들의 수요 공급이 다 늘어나니까 얘는 일반 경기가 좋아질 때 같이 좋아지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시차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도 정리는 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기 변동에서 물어요. 그럼 이런 걸 출제하는 의도는 무조건 이거 내서 틀리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추게. 그래서 얘네들은 틀리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다 맞으시고.
55페이지 가시면 경기 변동에서 배웠던 두 번째 게 거미집 이론이라는 거 배웠어요. 거미집 이론. 공부하셨던 건 세 가지인데 일단 개념은 배추 가격이 왜 폭등했다 폭락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뭐 배추 이론으로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전제 조건 시험에 가끔씩 물어봐요. 자주는 안 묻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모형의 형태. 주로 시험은 요 모형의 형태를 묻죠. 그래서 개념부터 보시면 거미집 이론이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는 즉시 반응을 하는데 공급은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재화들이라서, 그런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배추와 같은 농산물이나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같은 거. 그래서 공급이 수요와 뭐가 생긴다? 시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차가. 그러면 수요 공급 일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얘가 어떻게 균형을 만들어 가느냐, 그 균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한 에츠케르라는 사람의 동태적 이론을 거미집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동태적 이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고정되어 있는 그 순간을 연구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해서 그래요. 그럼 뭐 개념은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전제 조건인데 1, 2번 두 개 묶어서 기억하시고 4번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전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 간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다. 그럼 그 말은 가격이 변화됐을 때 수요는 가격 변화와 동시에 즉시 그 반응을 보이지만 공급은 만드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재화이기 때문에 바로 변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후에 공급이 반응을 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 그럴 때 이제 거미집 이론이 성립한다는 거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이 물건은 만드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그 물건이 실제로 생산될 때쯤에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들은 미래 가격에 대한 합리적 예상 능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공급자는 지금 이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가격, 그래서 이걸 뭐 현재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이 물건이 실제로 완성되는 시점에서의 양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 반응을 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인 거죠. 그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추 씨를 뿌리면 이게 실제로 생산되는 건 훨씬 뒤에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이 실제로 생산될 때쯤에 가격이 얼마가 될지 이 배추 농사 짓는 분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건 훨씬 미래 얘기니까. 그러니까 언제 가격을 보고 파종할 당시에 가격을 보고 뭘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 당시에는 배추 가격이 비싸서 많이 심어 놨는데 실제로 이게 생산될 때쯤에는 무슨 이유에선가 배추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물건은 쏟아져 나오니까 배추 갈아엎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전제 조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만들기 시작할 당시에는 이 물건이 완성됐을 때 가격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이 시점에서의 가격을 보고 이때 양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량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성립해야 되고, 그 나머지 것들 동그라미 2번이 두 개죠. 그래서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처럼 일단 생산이 된 물건은 그 기간 안에 모두 다 판매된다. 즉 남아돈다고 해서 창고에 비축해 둘 수가 없다. 또는 부족하다고 해서 그 창고에 비축된 물건을 꺼냈을 수도 없다. 그게 가능하다면 굳이 가격 등락이 생기지 않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다른 지역과의 교역은 없다. 배추가 부족하다고 해서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남아돈다고 해서 일본에다 수출하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뭐가 성립할 수 있다? 거미집 이론이 성립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주로 냈던 건 형태 세 가지. 그래서 거미집 이론의 형태는 수렴형이라는 것도 있고, 얘는 원래의 균형으로 돌아오는 거랬죠. 그 다음에 바깥으로 계속 점점 나가는 발산형, 그리고 제자리를 계속 맹도는 순환형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얘가 수렴형 되느냐 발산형 되느냐 순환형이 되느냐는 탄력성 값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렴형이 되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값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면 돼요?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면 돼요. 그 말은 탄력성하고 기울기가 반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공곡선의 기울기에 비교해서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됩니다. 반대로 발산형이 되려면 수요의 가계탄력성 값하고 공급의 가계탄력성을 비교해서 공급의 가계탄력성이 더 크면 돼요. 그러면 반비례하는 기울기는 누가 더 크면 돼요? 수용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되죠. 그 다음 순환형은 수요의 가계탄력성과 공급의 가계탄력성, 수용선과 공곡선의 기울기가 다 같을 때. 그럼 세 가지 형태 중에 원래 균형으로 돌아가는 건 수렴형밖에 없으니까 이 수렴형을 안정적 균형의 조건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탄력성을 주고 세 가지 모형 중에 뭐냐, 기울기를 주고 세 가지 모형 중에 뭐냐, 그 다음에 더 심하게 된 게 이제 재작년 25일 때 나왔던 것처럼 기울기 값을 구해서 어떤 형태인지를 판단하세요 까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이론에서는 나올 게 거의 다 나왔어서 작년에는 안 나왔었어요 얘가. 그래서 작년에 안 낸 만큼 올해는 또 낼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경기변동하고 거미집 이론에서 재수 좋으면 2개, 보통은 하나 이상 무조건 나오니까 대단하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얘네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틀린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많이 풀어보시고 나오면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못했던 경제론 못한 거 부분 마저 한 거고, 59페이지 가시면 시장론 나오는데 3편 시장론에서는 내용이 크게 둘로 나눠지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하고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나 기능 좀 공부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약집에 60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해서 표로 정리한 거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이와 같이 8가지 정도의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제일 쉬운 문제 낸 거고,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뭐 때문에 나타나니까,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이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니까 이 부동산의 특성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묶어서 시험 문제 물어보면 조금 더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거랑 연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 단위의 시장이었고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형성되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의 부증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냈을 때 이게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국지적으로 형성되는 건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시장에서는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품을 표준화하기도 어렵고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다 누구랑 관련이 있다? 부동산의 개별성과 관련이 있더라. 그리고 시장이 조직적이지 못한 건 전국 단위 시장이 없고 지역적으로 형성된다는 부동성과도 연결해서 보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이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거미집 이론이죠. 뭐. 그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만들지도 못해요. 부증성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낼 수 없으면 대체라도 해야 되는데 대체도 안 돼요. 개별성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동네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라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죠. 부동성 때문에. 그리고 남아돈다고 해서 이걸 없애지도 못합니다.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성과 관련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비싼 물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돈 대출받아서 집 살 일도 많고 이러니까 매매 기간이 다른 물건에 비해서 길어지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 부동산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성이나 공공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의 제한이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데다가 물건 자체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다른 물건에 비해서 적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정리해 놓은 부동산 시장 자체의 특성을 물어보면 뭐 이거 그냥 말뜻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고, 그게 부동산의 무슨 특성과 관련이 되느냐 물어보면 파생 특성 문제와 연결되는 거니까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물어요. 얘는 뭐 거의 해마다 내고 있고 작년에도 물었던 문제고. 그 다음에 4번에는 시장의 기능은 뭐 5가지 되니까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를 정책론에서 뭐라 부른다? 시장 실패라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살포시 시장 실패라는 거랑 해서 정책론으로 연결되기도 하니까 시장 기능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 묶어서 하나 정도는 무조건 낸다고 보세요. 그 다음에 배우셨던 거는 62페이지 가셔서 두 번째로 시장의 효율성 배우셨어요. 시장의 효율성. 효율적 시장 이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효율성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인데, 첫 번째가 정보와 관련된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거 배웠었고, 두 번째는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느냐를 다루는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에 낼 것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 되는데, 시장의 효율성도 개념은 물었었어요, 시험에서도.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된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느냐를 시장의 효율성이라 부르고, 이러한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즉시 반영되는 시장이 있다면 이걸 다 효율적 시장이라 부른다는 거죠. 근데 시험에 내는 건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정보가 어떤 정보까지를 반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결정되는 거니까, 정보의 반영 정도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내고, 정보에는 부동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정보까지 반영되느냐에 따라 효율적 시장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그 세 가지 효율적 시장에서 이런 정보를 알았을 때 초과이익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시험에 묻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관심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해하시면 더 좋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거기 나와 있는 표를 아예 문제 풀 때 그려놓고 손으로 일일이 짚어가면서 푸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표 확인하는 방법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의 종류가 세 가지니까 이게 효율적 시장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고, 그 효율적 시장은 정보를 분석하는 거니까 정보의 분석 방법, 그 다음에 그런 분석 방법을 통해서 과거의 추적 정보, 현재 공표된 정보, 미래 내부 정보 중에 어떤 정보까지를 반영하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는 표죠. 그래서 개념은 시험에 잘 안 묻는데, 개념은 이렇게 하시랬어요. 요 분석을 하는 건 누구더라? 시장 참여자들아.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분석 방법 중에 어떤 분석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까지는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세 가지 정보 중에서 과거의 정보까지는 부동산 가치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효율성이 가장 낮다고 그래서 약성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표를 보고 약성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알아내는 방법은, 약성효율적 시장이란 시장 참여자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과거의 추적 정보까지는 부동산 가치에 즉시 반영하는 걸 약성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출제자들은 이게 개념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가 요런 정보를 알아냈을 때 초과이익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가 똑같이 과거 정보까지만 분석을 해봤다. 그럼 둘이 알고 있는 정보의 크기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남들과 똑같은 정상적인 이윤만 획득할 수 있는 거고, 남들이 이 시장 참여자가 모르는 현재나 미래의 정보까지 알아와야만 초과이익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다? 이게 약성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항상 어떻게 내더라? 이런 시장에서 이런 정보를 알아냈을 때 초과이익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옆에 63페이지 표 또 하나 그려드린 것도 결국 뭘 설명하는 거예요? 초과이익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시장 참여자는 기본적 분석까지는 하니까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표된 정보, 그래서 공개된 모든 정보를 다 부동산 가치에 반영합니다면 얘보다는 효율성이 높아졌으니까 이걸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개념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 투자자가 만약에 과거나 현재에 공개된 모든 정보를 다 분석을 하면 둘이 알고 있는 정보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무슨 이윤만 얻는 거고, 정상 이윤만 얻는 거고, 미래에 공개되지 않은 뭐까지 알아야, 내부 정보까지 알아야만 초과이익도 획득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디다?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별도의 분석 방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를 다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시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가장 높아서 얘를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투자자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를 다 알아와 봐야 얘는 이미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영된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고 정상적인 이윤만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내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이러이러한 효율적 시장에서 이런 정보를 알아온 투자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면
정상이윤만 얻는 건지 아니면 초과이윤도 얻는 건지를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내고 있는 거죠. 이 판단 못 하시면 못 푸니까 정 안 되면 이 표를 그려놓고라도 푸세요, 문제. 그래서 요거밖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63페이지는 할당적 효율성은 공부하실 게 두 가지. 첫 번째, 개념과 관련해서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현실에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는 건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까지인데 이와 같이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정보 비용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남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윤이 있으니까 그걸 정보 가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건 이 정보가 공개적으로 거래됨으로 인해서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정보를 이용해서 얻는 초과이윤이 같아진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 그와 같은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정보가 공개적으로 거래돼서 이 두 개가 동일해지면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하나 그로부터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투자 내 수익이 다 어떻게 하도록 고만고만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어떻게 됐다? 배분이 됐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걸 할당적 효율성 또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투자한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모든 수익률에 모든 투자안의 수익률이 고만하도록 비슷비슷하도록 자원이 할당된 상태. 그럼 이건 개념이고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결론. 그래서 63페이지에 있는 표 보고 이해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표 보시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면 그 밑에 적어놓은 것들만이라도 외우시면 되는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를 다 시장 참여자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효율적 시장의 종류 중에는 어디가 돼요? 강성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내가 모르는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 비용 얼마? 0. 그 다음에 그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으니까 정보 가치도 얼마? 0. 그래서 그 표상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얼마가 된다? 0. 모르는 정보가 없는데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보 비용도 0이고 정보 가치도 0이니까 이 두 개가 0으로 동일해지니까 언제나 무슨 시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 경제 시장은 언제나 강성 효율적 시장이면서 동시에 뭐다?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근데 현실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시장은 다 불완전한 시장인데 그럼 이 불완전한 시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는 언제나 달라지기만 하더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공개적으로 경쟁적으로 거래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떨 때 정보가 경쟁적으로 거래되면 그러면 이 시장이 뭐가 될 수도 있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 그 정보가 경쟁적으로 거래되면 만약에 정보가 경쟁적으로 거래되지 못하면 부동산 불완전 시장은 할당 비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시장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냈던 거 우리 문제집 안에도 들어있는 질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가 아니죠. 그래서 어디도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자주 돌아다니는 질문이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현실의 시장에서는 투기가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그래서 투기가 발생하고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이유를 시장이 불완전한 데서 찾는다.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기 때문에 투기가 생기고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정보가 경쟁적으로 거래될 수만 있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됨으로써 투기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초과이익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투기가 생기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건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비효율적 시장인 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경쟁적으로 거래되지 않다 보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익을 얻고 그에 따라 투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이거 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대로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부분은 이해를 해야 문제를 푸는 건데 얘는 이해 못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얼마나 잘 외우시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묻습니다. 두 가지 잘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쪽에서 마지막으로 배우셨던 하나 더 있네요. 64페이지 가시면 세 번째로 또 하나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 할당적 효율성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정보 가치라는 걸 실제로 뭐 해보자, 계산해보자 라는 게 시험에 지금까지 딱 2번 나왔어요. 2번.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64페이지에서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번 실제로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셨던 건 67페이지 가셔서 제3절에 나와 있는 주택의 여가 현상 배우셨죠? 공부하시다고 했던 건 세 가지. 제일 먼저 개념과 관련해서 주택의 여가 현상은 개념이 두 가지랬죠. 하나는 하향 여가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상향 여가라는 거 하고, 그 개념 구별하는 거 물어보는데, 주택의 하향 여가라고 하는 건 고소득층이 살던 고가주택에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라는 질적 변화가 발생하고, 그래서 집값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 이사가고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은 여기 살던 사람보다는 저소득층이 이사를 해 오면서 이 집은 더 이상 고소득층이 살던 고가주택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가주택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두고 뭐란다? 하향여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선을 해도 돈을 써서 집을 고쳐도 그만큼 집값이 오르더라 안 오르더라? 안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가주택을 공급할 때는 물론 새로 지어도 되겠지만 뭘 통해서?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 풀었던 문제인가? 수요 공급의 개념과 관련해서 풀었던 문제 중에 저가주택의 공급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가주택의 공급은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이다. 이런 지문이 있었죠?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지문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저소득층이 사는 저가주택 공급은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향여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하향여가가 이루어진다는 건 고소득층이 살던 집이 누가 들어가서 살게 됐으니까? 저소득층이 살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한테서도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소유권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문이 나오는 게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상향여가라는 건 오래된 질이 나쁜 저가주택에 어떤 질적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축 등을 통해서 집을 고쳐요. 새로 지어. 그러면 그만큼 새로 지은 집에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에 살던 사람보다는 고소득층이 이사를 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더 이상 저소득층이 사는 집이 아니라 고소득층이 사는 새 집으로 바뀐 거죠. 그걸 두고 상향여가라고 부릅니다. 상향여가. 그러면 얘는 집을 고치느라고 새로 짓느라고 돈을 좀 썼더니 그만큼 집값이 어떻게 돼서 올라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등이 나타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고, 그러면 이와 같이 고소득층이 사는 고가주택을 공급할 때는 물려줄 집이 없으니까 항상 뭐 해야 된다?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다른 거 묻는 거 아니고 이 두 개의 개념 어떻게 하세요? 구별하세요 물어요. 그래서 하향여가 들어갈 자리에 뭐 상향여가 집어넣고 상향여가 들어갈 자리에 하향여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분들은 항상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생겨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누군지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전에 살던 사람보다 저소득층이 이사 오면
하향여과. 전에 살던 사람보다 고소득층 이사 오면 상향여과라고 구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개념 구별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고. 제일 어려운 건 두 번째, 하향여과 되는 과정을 가끔 시험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하향여과의 과정. 그 상향여과 되는 과정은 재건축이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이걸 굳이 시험 문제에서 낼 필요는 없고, 하향여과 되는 과정을 묻는데 그 과정에서도 주택이 둘로 나눠지니까 저가주택 시장에서 항상 경제효과 분석할 때는 단기와 장기로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단기효과, 장기효과 나눠서 설명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고가주택 시장에서도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그 경제효과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은 그 과정 전반을 다 묻는 게 아니라 어떨 때 하향여과가 시작되는지를 물었어요. 어떨 때. 그래서 요 앞에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럼 요 어떤 이유들은 우리가 배웠던 수요의 증가 요인, 공급의 증가 요인에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다, 저소득층 인구가 늘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었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가주택에 대한 뭐가 수요가 증가할 때 뭐가 시작되더라? 하향여과가 시작되더라를 시험 문제에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향여과가 시작되는 건 어떻게 해서 시작된다? 어떤 이유들 때문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 이거를 여러 차례 물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단기적으로 공급의 변화가 없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할 테고, 그에 따라서 저가주택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가주택 공급자들은 그로부터 초과 이윤을 얻게 될 테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단기 효과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초과를 얻는 공급자들은 장기적으로 뭘 늘릴 테고, 공급을 늘릴 테고, 이때 저가주택 공급은 뭘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하향여과를 통해서. 그럼 이때 하향여과가 나타난다는 건 저소득층들 중에 일부가 어디로 이사 간 거예요? 고가주택 지역 쪽으로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그럼 그 이사 가는 사람은 수요가 늘어난 만큼이 이사를 가겠죠. 그럼 수요 늘은 만큼 공급도 늘었으니까 올랐던 가격은 원래 상태로 다시 어떻게 될 테고, 회복이 될 테고, 대신 고소득층 살던 집 중에 일부가 저소득층 들어가서 살게 됐으니까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가주택의 양은 그만큼 어떻게 된 거구나? 증가한 거구나. 그러면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자기가 살던 집에 누가 들어오면서 저소득층이 살면서 자신이 살던 주택이 하향여가 됐잖아요. 그럼 하향여가 된 만큼 고가주택의 양은 어떻게 됐다?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주니까 뭐가 발생할 테고? 초과 수요가 발생할 테고,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가격 오른 만큼 공급자들은 초과 이윤을 획득할 테고, 그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공급자들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뭘 늘리겠어요? 공급을 늘리겠죠. 근데 아까 고가주택 공급은 항상 뭘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신축. 그럼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날 때는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꼭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비용의 변화는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나더라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 비용 불변 산업 또는 비용 일정 산업.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산업, 증가 산업. 그 다음에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는 비용 감소 산업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주택시장에서는 요게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둘로 나눠서 고가주택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구별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비용 불변 산업은 처음에 고가주택을 공급할 때나 새로 지어서 공급할 때나 뭐의 변화가 없으니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서 발생한 초과이윤으로 신축을 하는 양이 여기서 하향여과 돼갖고 공급이 줄어든 양과 어떻게 되겠구나?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여과 된 만큼을 다 뭐 해줄 수 있다? 신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생산하는 비용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말은 줄어드는 만큼 새로 신축을 해줬으니까 고가주택의 양은 줄었던 만큼 늘었으니까 하향여과 되기 전과 어떻게 될 테고? 같아질 테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었던 만큼 새로 신축을 해줬으니까 가격도 원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변화가 없다. 근데 비용 증가 산업은, 이거는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공급의 가이탈성 크기를 결정하는 7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 게 뭐였어요? 첫 번째 게.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그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어떻게 된다면
늘어난다면 공급량은 많이 는다, 적게 는다? 적게 는다. 그래서 뭐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이 녀석이 적게 는다는 건 뭐만큼 적게 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어졌던 것만큼 다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축되는 물량이, 초과인을 가지고 신축하는 물량이 하향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감소한 만큼을 다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는 거예요. 왜? 비용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하향여과돼서 줄어드는 만큼을 다 짓질 못했으니까 양은 그 전에보다 어떻게 됐을 테고 당연히 감소할 테고 가격은 여전히 뭐가 많은 상태니까 수요가 많은 상태니까 전에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러나 하향여가 되면서 저가주택량 늘어났고 어찌됐든 간에 실축되는 양이 들어왔으니까 전체 주택량은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물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 많죠. 뭘. 그래서 이렇게 내면 제일 어려워요. 다행히 자주 내진 않는데 우리 문제집안에 이거랑 관련된 게 두 문제 들어있죠. 그래서 풀 줄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잘 안 내고 요즘에는 뭘 내더라? 이거 내요, 이거. 그만큼 문제가 쉬워진 거예요, 옛날보다. 이런 거 내던 시절에 요즘에 이런 거 내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그만큼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향여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떨 때 하향여가가 시작되는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여과현상에서 세 번째 공부하셨던 건 그에 따른 결과물. 두 가지 현상 생긴다고 그랬죠? 주거분리.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고 또 하나가 주택의 질이 아주 낮은 불량주택이라는 게 발생하더라. 공부하시다고 했던 건 주거분리에서는 개념 잡으시라고 그랬고 이 개념을 누구랑 혼동하지 마셔라.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다 두는 직주분리 현상과 혼동하지 마시라고 그랬고 주거분리가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배운 누구 때문에 여과현상, 주택의 여과현상 때문에 나타나더라.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불량주택의 문제는 원래는 새 집이었던 게 여러 차례 노후화를 통해서 하향여과가 반복되다 보면 주택의 질이 낮은 제일 오래된 주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불량주택이라 불렸고 이런 불량주택이 생기는 건 주택의 여과현상 그 중에 특히 누구 때문에? 하향여과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하향여과의 결과 질이 낮은 이런 불량주택이 생기는 게 아까 시장이 해야 되는 기능 중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도 있었는데 이런 불량주택이 생긴 건 시장이 그와 같은 자원 배분 기능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냐.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냐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시장은 소득 수준에 맞게 주택이라고 하는 자원을 그 사람들 소득에 맞게 골고루 배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량주택이 생긴 거라서 얘는 시장 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와 같은 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두고 우리는 뭐라 불렀습니까? 시장 실패라 불렀으니까 그런 시장 실패로 얘는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까지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많이 외우시는 분이 많이 맞춰요.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효율적 시장 이론 이런 것들은 정 안 되면 이 표 그냥 그려놓고 푸세요. 이대로 시험 문제 내니까. 그래서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느냐가 문제 푸느냐 못 푸느냐의 문제니까 자주 읽어보시고 나오는 문제들은 안 틀리도록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는 7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입지 및 공간구조론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잠깐 쉬었답니다.